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이네요. 예도는 오늘 날씨도 좋고, 그죠? 어제보단 훨씬 덜 덥죠. 그래서 저녁 산책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유령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재미있는 제목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유령을 보느냐, 유령을 보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러한, 이세진 작가 오랜만이네요. 김 목사님은 자주 보고 언제 한번 뵈야 되는데 그 그림 보고 제가 한번 강좌도 해야 될 것 같고 언제 한번 연락 주셔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데리다는 주로 미국에서 강연을 했고, 후쿠야마의 어떤 그 순진한 마르크스의 어떤 그 유령이 죽음으로써 어떤 그 뭐죠? 미국 사회에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사회, 자본주의의 어떤 승리를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후쿠야마가 순진하게 자신의 역사주의로 마르크스의 유령은 끝났다, 이렇게 종언을 한 것에 대하여 데리다가 미국의 한복판에서 마르크스의 유령을 이야기했죠. 참, 그것도 참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죠? 1990년대 초반에 데리다가 마르크스의 유령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그렇게 나가죠. 오늘날도 살아있고, 오늘날도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곳에서는 마르크스의 유령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저는 그 유령이 예수의 삶의 유령과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물신을 비판한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유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폐 중심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는 마르크스의 유령은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유령을 보는 자만이 포스트 모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령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고, 특히 지적이 less than nothing에서 말하는 무보다 더 적은 실제. 여러분, 실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 실제는 언제나 무에 의해서 해체되고 다시 무로 돌아갈 때만이 그 실제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지적의 교훈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유령에 대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령론을 주장했던 아감베는 주로 미학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감각론에서 이미 유령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어떤 철학 안에서도 이미 유령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죠.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예술가입니다. 그죠?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 속에 감각으로부터 들어온 이 세계의 사물들을 우리는 영혼 속에 상상을 통하여 새겨 넣죠. 그죠? 이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의 어떤 그 의미는 영혼 속에 새겨 넣는 거는, 감각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영혼 속에 새겨 넣는 거는 바로 우리의 유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철학에서 유령은 우리의 상상력이었어요. 사실 되게 미학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미학과 같이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니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서구 철학 안에서 이미 유령은 인식론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을 통하여 바깥에 있는 실제를 변형시킬 때, 그 변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 넣습니다. 그죠? 이 행위 자체가 예술가의 행위고, 이 행위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령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상상력이 없는 예술가는 없죠. 모든 예술은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되죠. 사실 이 모든 것이, 모든 인간의 인식이 바로 이런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마르크스의 페티시즘 있죠. 물신주의, 물신, 페티시즘.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리비도 개념. 그 다음에 또 니체의 힘의 의지. 그 다음에 푸코의 권력의 미시물리학. 그죠? 권력도 유령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움직임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동되는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푸코가 가르쳐 준 거는 그러한 힘의 이동이 어떤 방식으로 위장되고, 권력자들이 자기 힘을 힘 있다고 이래 드러냅니까? 조용히 움직이지. 그죠? 이 사회 속에 폐쇄회로처럼 움직이는 그 권력의 회로를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유령입니다, 여러분. 그죠? 들레즈가 말하는 그 뭐죠? 가탈이랑 같이 썼던 안티오이디푸스에서 그 뭐죠? 기계 있죠, 기계. 그거 역시도 유령이 움직이는 어떤 통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령과 같이 갑니다. 이 말은 니체가 하이데거를 통하여 알려주었듯이, 서구 형이상학은 언제나 존재의 모든 것을 두고 그 존재가 나타나는 방식을 서술하려고 했다면, 니체는 여기에 대해 반기를 들고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왜곡되고 그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그 10년에 숨어있는 존재가 드러날 때 언제나 비존재를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드러내면서 마침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무가 존재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무의 개념이 상당히 뭐죠? 유령과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유령으로 덧칠해져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연과 문화의 경계선에서 인간만이 사물을 사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변형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태생적으로 예술가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여성의 어떤 그 의류 있죠, 의류. 자, 여성의 의류가
남성 문화에서 그 문화 안에서 남성들의 시선을 통하여 성적 욕망으로 바뀌는 걸 한번 생각해봐. 재밌죠? 그걸 바뀌는 그 통로를 생각하면 철저히 인간은 결코 유물론적인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관념론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유물론과 관념론이 결합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여성의 의류 자체는 물질입니다. 순수 물질이죠. 그죠? 그 순수 물질이 어떻게 하여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물질 자체로는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변화되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기억 속에 각인돼야, 그죠? 그게 바로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인간은 그 정신적인 어떤 물질을 정신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게 뭐야?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욕망에 맞게 해석하는 그 정신의 활동에 의해서 유물적인 것도 숭배의 대상이 돼버려요. 물질이.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물신주의 아닙니까? 이 물신이 마르크스가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오늘날 미학에서도 아감벤이 또 갖고 가서 엄청 써먹고 있는 그런 건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유령은 언제나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맞죠? 왜? 그 물질이 욕망의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어떤 인간의 정신적 작용이 이미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결코 자체로서 실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유령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점점 되죠. 계속해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은 또한 시간도 바꿉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프루스트의 7권으로 된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어. 그거는 불어를 하는 사람도 하도 양이 많고 어려워서 못 읽는다는 책이에요. 저도 그것을 다는 못 읽고, 그 중요한 핵심적인 논문들을 읽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파악했지만은 4,000쪽의 페이지를 언제 다 읽고,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어. 기가 막힌 어떤 그 인간의 시간 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설은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 같이 머릿속에 그냥 시간 감각 내적 형식으로서의 시간 개념은 프로이트라든지 이러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여기에서 인간의 시간 의식조차도 유령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대기적 시간을 알고 있죠. 그죠? 연대기적 시간. 연대기적 시간이 뭐야? 응? 연대기적 시간은 그냥 어제, 오늘, 내일 물리학적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 시간은 결코 인간의 경험의 시간하고는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자기의 시간성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뒤죽박죽으로 경험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간성을 각각
주제적으로 바뀝니다. 실존의 시간은 미래에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빠져있음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에 초점을 둔 시간이고,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시간을 결코 연대기적인 그러한 크로놀로지컬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자, 어느 성인이 돼서 프루스트의 주인공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마르셀이 어떤 과자 냄새를 맡는다고, 그죠? 과자 냄새를 딱 맡으니까 어렸을 때의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기억이 다 되살아나 버려. 인간의 기억은 결코 연대기 순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의식할 때도 언제나 자기 방식으로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락강은 모든 쾌락은 그 시간성들은, 그렇게 칸트랑 사드를 언급하는 에크리 부분에 나옵니다. 그죠? 모든 욕망은 이러한 쾌락에 따라 맞추어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여기에도 유령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시간 의식은 결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언제나 순간적으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나의 기억은 언제나 새롭게 해석되면서 그 기억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시간 의식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영역에서 유령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와 무의 차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언제나 인간의 어떤 경험을 통과할 때 다른 방식,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녹음되어서 인간의 기억 속에 저장된다는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은 물질 속에 자기 욕망을 투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모든 욕망의 대상은 정신화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그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감베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언제나 투사할 때에 짐승과 다르게 투사를 하는데, 짐승은 지성이 없기 때문에 유령을 추구하고, 인간은 지성이 아니라 자기의 상상력 때문에 유령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독특한 해석이죠, 그죠? 우리의 서구의 철학의 고전 속에는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유령에 대한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이 세계 만물의 물질과 이 세계 문화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접할 때에 인간의 경험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상력이라든지,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만의 지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결코 어떤 그 과학의 사실을 인지하듯이 그렇게 사태를 받아들이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자기 방식의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어떤 쾌락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공간 인지 능력도 달라지고 시간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기억이 배치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인간은 그 사건을 영원한 현재로서 대가리 속에, 기억 속에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형법이 발달하게 된 최초의 동기가 바로 기억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안 갚으면 형법은 그에게 모든 잔인한 행동을 해서 가혹한 벌을 줘서 그걸 기억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기억술, 그것이 바로 형법의 출발점이었다 그러거든.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기억은 결코 연대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정신병도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그 기억의 왜곡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그죠? 사랑에 빠져서 미친 인간,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과의 보냈던 그 시간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비도를, 프로이트가 애도와 우울에서 말하듯이 인간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행복한데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그 좋았던 기억을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내야 현재를 사는데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왜곡시켜서 기억 속에 저장시켜서 날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자가 누가 있어? 그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은 서구 사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비도의 대상에 가서 리비도의 욕망이 가서 딱 붙어버렸어. 그걸 떼어내잖아. 그러면 자기한테 반사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없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기나 올센이 키에르케고르를 떠나서 딴 남자랑 결혼을 했잖아. 그죠? 근데 그 애착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그 허무감을 견딜 수 없어서 인간은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이나 사랑에 대한 상처를 자기가 끊임없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하나의 원인인데 이걸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내버리면 자기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인간은 결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디에서나 유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유령은 모더니티에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 대가들, 프로이트, 락강, 그 다음에 니체,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는 어디에서 유령을 봤어? 상품이 교환 가치로 변화되면서 인간은 그 노동 자체를 어떤 목적, 사용 목적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자본 자체의 교환을 위하여 하다가 물씬 숭배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그 삶을 돈이나 화폐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이 사회 안에서의 어떤 올바른 관계를
다 차단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나타나는 물신 숭배입니다, 여러분. 페티시스무스야, 독일어로. 자, 이런 것들, 이러한 철학들이 하이데거의 어떤 그 은폐와 탈은폐의 개념도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의 무보다 더 적은 실제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다 무로 떡칠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무보다 더 적은 겁니다. 오늘날 실제는 없어요. 그건 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령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유령론을 아감베는 다른 방식으로 미학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철학 전체에서 볼 때는 이 유령의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음은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그죠? 새롭게 변형되고 인간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니체로부터 각 배운 거죠. 그러한 어떤 문학의 행간과 같은 그러한 공간. 그 다음에 인간이 어디 인식론이든 존재론이든 인간과 접할 수 있는 모든 경험적 담론 안에는 이러한 환상과 허구를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모더니즘 정도가 아니라 우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령에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자들이 종교학입니다, 여러분. 종교. 신을 포예르바하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니체도 영향을 받았는데 신을 자기 방식대로 투영합니다. 자기가 욕망하는 결핍을 신에게로 투사해갖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어. 이것만큼 유령의 어떤 유령론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말로는 예수고 말로는 신이 하느님이고, 그리고 말로는 자기가 믿는 이 신은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하느님이다. 말로는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이 아니라 유령을 섬기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유령론은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개념 속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왜 이러한 무라든지 어떠한 사태를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실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이러한 어떤 감각 체계들, 이성의 체계들, 이런 것들이 이 실제와 이꼬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인간은 가상현실을 사는 그러한 만화책에 나오는 가상현실, 만화 영화에 나오는, 영화에나 볼 듯한 가상실제를 다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맞죠? 가상실제를 살아서 지가 만들어 놓은 그 덫에 사로잡혀서 그냥 각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은 다 자기의 어떤 쾌락에 맞추어서 자기 방식대로 실제를 해석했다라는 거. 오늘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개념은 뭐랑 같이 가는지 압니까?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은 언제나 유령의 특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언제나 이 바깥에 있는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인식하는 인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레비나스라든지 데리다라든지, 레비나스는 타자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레비나스가 가장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건 타자인데, 그 타자는 지금 우리 세리 누나랑 우리 김은혜 도사님이랑 우리 김 목사님이랑 또 누구 예술가 한 분 있네요. 내가 생각하는 그 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봤잖아. 뭐 수십 년을 보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 타자들을 내 인식 속에 들어온 내 방식대로 해석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네가 갖고 있는 타자에 대한 이해는 유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령. 그러니까 네가 인식하는 타자는 유령이기 때문에 언제나 타자의 관점에서 다시 그 타자를 볼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어떤 그 레비나스의 철학이 아니겠어요? 언제나 우리의 인식은 은폐의 어떤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니체가 있고 프로이트가 있고 칼 마르크스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하이데거가 있고, 이들이 다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가 보는 그 실제는 다 우리에 의해서 해석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환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매번 그 해석을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번 새롭게 그 의미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좋은 게 포스트 모던 담론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서양 철학이 오늘날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그 상상력 역시도 자기 유령을 매번 만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그죠? 바깥에 있는 나무는 지방식대로 다 유령을 집어넣어서 지방식대로 다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작품으로 창조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 세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맞죠, 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이 사물을 정신화하는 과정에서 유령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가도 또한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중세의 그 아감베니 아비센느의 신학자의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감베는. 그 아비센느의 철학을 분석하면서 그의 유령론에서 그러잖아요. 이 유령은 신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되고, 그 다음에 악마적인 것으로 하락할 수 있는 토대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과 언어와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인식체계 안에 이 유령, 이 판타스마, 판타지지 뭐야, 판타지 라틴어로. 그게 이러한 상상력, 이 유령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령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적인 것으로 발달할 때도 우리는 이 신적인 것을 인식할 때도 유령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그렇잖아.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우상을 스스로 만듭니다. 자, 수만 개의 반지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반지 그 하나에 대한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그 반지 속에 정신화시켜서 투영시켜 놓은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걸 우상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정 나무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는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했던 나무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특정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여러분들 각자의 인간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각인된
그만의 역사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선호도,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모두 다 우상을 만듭니다. 매 순간마다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우상을 만들었다 파괴하고 그것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식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유령에 의해서 매 순간 우리는 사물을 신으로 만들었다가 또 악마로 만들었다가 자기 방식대로 주물락거리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건 철학자들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것을 기독교는 우상으로 간주하겠죠. 너무 그래서 신은 형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건 정답이라고 봐요. 신이 형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형상 없는 어떤 숭배도 인간은 언제나 자기 인식의 상상력의 작동을 통하여 신을 섬긴다는 거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타시아가 없이는 인간은 신도 섬길 수도 없고 악마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독특한 상상력, 미학은 그러니까 예술가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은 이런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기가 막힌 어떤 진리죠. 그래서 예도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유령이라는 제목으로 데리다가 미국 한복판에서 보았던 마르크스의 유령을 아감베니 중세의 어떤 그 아비센느라는 철학자,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안에서 보았던 그 인식론적 유령, 그리고 리비도 안에 있는 프로이트의 리비도 안에 있는 그 유령, 우리의 기억 속에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겨진 그 뒤죽박죽된 시간의 어떤 그 복잡성, 장소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왜곡시키는 인간의 어떤 이러한 인식체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환상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그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여기까지 인간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탐구되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엄청 재미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삶에서 지금도 유령을 통하여 삶을 자기 방식대로 예술가와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유령이라고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의 어떤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철학을 통하여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교인들은 자기 전통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겠고, 또한 이러한 인문학의 대가들의 어떤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그 유령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술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학자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죠? 철학자들은 그래서 예도는 오늘 유령에 대한 강좌를 열었습니다. 재미있었죠? 이제 집에 갈 때가 다 돼서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강좌를 또 끝까지 지켜봐 주신 우리 세리 누나랑 김도사님이랑 우리 김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유령이었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